CTS 기독교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4인 4색 오늘 첫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나이 들어서 인생 멋있게 사는 방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앞으로 4번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만나게 되겠는데요. 4번 강의는 이렇습니다. 제1강은 나를 안아주기. 그리고 2번째는 차차차 합시다. 이게 뭘까요? 3번째는 지치지 않는 삶의 비결, 감사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끝으로 애프터 하프타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이 들어서 인생을 멋있게 사는 방법, 이거는 정말 많은 분들에게 관심이 있는 주제일 것 같은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내 나이 안아주기. 그러니까 한 살 한 살 먹는데 이 나이가 나를 품어주고 또 어떤 좋은 기운을 주고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요, 제가 책을 하나 썼습니다. 에세이집인데요. 제목이 내 나이가 나를 안아주었습니다라는 제목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 책이 나왔느냐 하면 한 5년 전의 일인데요. 어떤 시니어 신문에서 저한테 칼럼을 좀 써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좀 의아해했습니다. 왜 나같이 젊은 나에게 시니어 신문에서 칼럼을 써달라고 할까? 그때 제가 굉장히 젊었거든요. 50대 중반이었어요. 그런 생각에 왜 나한테 써달라고 하지? 그러나 뭐 건강, 에이징, 또 뭐 심리학 이런 거 다 재미있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한번 써보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칼럼을 쓰기 시작했는데 어느새 한 5년 정도 지나니까 제 나이가 어느새 6학년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칼럼의 글도 굉장히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나이 듦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가 됐구나 하면서 책으로 묶어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60이 되니까 뭐 그렇게 나쁜 나이가 아니더라고요. 이제 좀 여유도 갖게 생겼고요. 큰 욕심도 없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 얼굴 보면 아시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영화배우 제인 폰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그 나이를 이제 30살씩 끊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30까지는 제1막, 두 번째 제2막, 그리고 60 이후는 제3막 30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말하자면 30년 동안은 공부하고 준비하고 두 번째 2막에서는 막 활동하고 열심히 일하고 이제 비로소 60 이후에 3막에서는 정말 인생을 즐기는 때가 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쁘지 않잖아요, 옛날만큼. 그리고 그렇게 큰 무슨 짐 같은 거 일을 한다거나 자식들을 키워야 된다거나 이런 짐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인생 3막을 멋지게 펼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참 이 나이 드는 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가 됐거든요. 유엔에서는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몇 %인가에 따라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7% 이상이다 이러면 고령으로 이제 진입한다고 해서 고령화 사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65세 이상 인구가 14%가 넘어서는 그 순간부터는 완전히 고령 사회로 갑니다. 우리나라가 바로 이제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14세 이하 유소년들보다 65세 이상 인구가 더 많아졌고요. 전체 인구를 보면은 14%가 65세 이상이라는 거죠. 꽤 많은 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이웃인 일본에서는 자그마치 20%가 그 65세 이상이래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초고령 사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언론을 보니까 뭐 저출산도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출산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면 이 고령화는 온 몸에 번진 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깜짝 놀랐던 적이 있었어요. 아주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회가 많이 발전하고 의료기술도 발달하고 옛날 같지가 않아요. 여기에 맞춰서 유엔은 새로운 연령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8살부터 65세까지는 모두 다 청년이라는 거예요. 저도 청년이에요. 여러분도 다 청년이시잖아요. 네, 아주 반가워하시네요. 65세가 넘어서야 비로소 80세까지 장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80이 돼서나 이제 비로소 노년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있다는 거죠. 꽤 괜찮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본에서는 이렇게 나이 세는 재미있는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자기 나이에다가 0.7을 곱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50이신 분들은 57, 35. 아, 나는 35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67, 42, 42살이다. 그리고 이제 80 되신 분도 87, 56. 네, 56세처럼 사셔야 돼요. 이제 뭐 다 건강하시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젊으시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저의 42세? 그때 정말 좋았어요. 제가 81년부터 92년까지 뉴스 앵커를 하다가 이제 영국으로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왔는데 거의 30대 후반이었거든요. 그때는 아직 결혼을 하기 전이었었는데 참 인생이란 알 수가 없어서 약간 노처녀이긴 하지만 그때 그 제 인생이 이제 새롭게 시작이 되기 시작했어요. 결혼도 했고요. 이제 남편과 함께 새로운 삶의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40이 넘어서 첫 아기를 낳았고요. 그러니까 42살의 저는 뭐 너무나 열정이 넘치고 관심도 많고 정말 건강하고 아기 엄마, 새색시 막 그럴 때였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42살처럼 그렇게 팔팔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몇 살이십니까? 한 살 한 살 나이를 들 때마다 걱정이 되세요? 부담이 되세요? 속이 상하세요? 아니면 그 나이가 주는 그때가 나를 위로하고 또 감싸 안아주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이 나오면서 저는 놀란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아마 독자가 50대, 60대, 70대, 80대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20, 30대 청년들이 이 책을 보고 반응을 저한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자신들도 이렇게 한 살 한 살 먹을 때마다 굉장히 부담스러웠대요. 이렇게 새해가 되면 나 또 한 살 먹었구나. 그리고 이제 비교를 한다는 거죠. 이 비교를 하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그 나이가 나를 안아주거나 혹시 나 스스로 나를 위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은 바로 비교를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교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저희 제자들이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나가잖아요. 이제 여기 여성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여성은 취업을 했어요. 그런데 한 여성은 아직 직장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남자친구는 있어요. 그럼 이제 서로 비교를 하는 거죠. 취업한 사람은 취업은 해서 좋긴 한데 나는 언제 사람 만나서 언제 연애하나 뭐 이런 거. 근데 이 친구는 남자친구 있으면 뭐해? 나는 아직 직업이 없잖아. 이렇게 서로 비교를 해요. 한 7, 8년 지납니다. 한 친구는 벌써 이제 이렇게 조금 승진을 조금 해요. 그래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 친구는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아요.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이 그러셨어요. 결혼하면 한 손이 묶인다. 네, 아기를 낳으면 두 손 다 묶인다. 그런 얘기 하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정말 남편 뒷바라지하고 또 아기 독박 육아하느라고 이렇게 힘든데 자기 친구 학교 다닐 때는 자기보다 그렇게 공부를 잘하지 못했던 그 친구는 벌써 회사에서 막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정작 취업을 한 그 친구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야, 누구는 벌써 결혼해서 아기까지 있는데 나는 뭐야? 뭐 승진이 돼야 겨우 하나 올라가서 월급은 그게 그거고 이러면서 서로 비교를 해요. 그런데 이제 또 나이가 든다고 그게 달라지냐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뭐 한 60 정도 됐다 하더라도 이제 서로 비교를 하는 거죠. 어떤 친구의 아들, 딸은 벌써 시집장가 가서 벌써 아기 낳아서 할머니 된 친구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러시죠. 도대체 우리 집 애들은 뭐야? 무슨 캥거루 새끼들 같이 엄마 품을 떠나지 않으려고 결혼할 생각도 안 하고 이런다고 이제 막 불편해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이렇게 서로 비교하면서 그 상대적인 박탈감, 우울감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불편하고 우울해하고 속상해할 건가? 아니다. 그게 아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
또 나에게 주어진 것,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 그거를 먼저 생각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는 지금 대학에 있기 때문에 그 은퇴 연령이 조금 늦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학교에 나가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KBS 방송국에 같이 들어갔던 친구들은 이번에 이제 은퇴를 하고 그만두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단체로 하는 그 대화방 이런 거를 만들어서 어디로 놀러 갈까 이제 이런 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러워. 요즘은 저는 이제 그 교사하다가 은퇴해서 연금 받는 친구가 제일 부럽거든요. 그리고 이제 은퇴하고 막 어디 놀러 간다고 얘기하는 그 방송국 친구들이 부러웠어요. 그래서 난 너무 부러워. 나는 이래야 돼. 이렇게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제가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 말씀을 드리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나이가 들면 돈 되는 일은 써주지 않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써줄 때 잔말 말고 입 다물고 열심히 일해라. 맞아요? 그런 뜻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현역에 있는 사람은 은퇴한 사람이 부럽고 은퇴한 사람은 여전히 그래도 현역에 있는 사람이 부러운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가진 것은 무엇인지 내 나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살면서 불편한 것은 버리는 겁니다. 잘 버리세요? 물론 이제 그 유형의 것들 말하자면 오래된 책이라던가 잘 안 맞는 잘 안 입는 옷이라든가 이런 거 버려야 되죠. 그런데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살 빠지면 입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잘 안 버려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그 눈에 보이는 물건들도 참 버려야 되겠지만 저는 살면서 불편한 것 버리기 중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하자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무형의 것들 버리지 않으면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합니다. 한번 볼까요? 나쁜 습관. 아직도 우리 여성분들은 아니시겠지만 술, 담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나이가 드셨는데도. 오래된 앙금 같은 감정, 후회, 미련, 원망, 또 불편한 인간관계 이런 것들인데요.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뭐 누구 때문에 내가 내 일생 참 힘들었다 하는 사람이 꼭 한둘씩은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떤 분은 뭐 시어머니 아니면 고등학교 동창 걔 누구 때문에 걔가 그냥 계속 나를 힘들게 한다던가 뭐 이제 또 며느님 때문에 또 속상하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뭐 누군가 하나씩은 있어요. 근데 왜 자기가 그렇게 불편하고 싫어하는 그 사람을 왜 늘 머릿속에 모시고 사는지 늘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버려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때 내가 25살 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냥 이 사람을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뭐 이런 거. 그런 후회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네. 그때로서는 가장 적절한 선택이었고요. 그 덕분에 지금 내가 이렇게 그래도 행복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제가 한참 활동을 하던 30살쯤 됐을 때 제가 멘토로 모셨던 한 60대 여성이 계셨어요. 이제 그분을 만나면서 제가 이제 인사처럼 안녕하세요. 요즘 많이 바쁘시죠?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 안 바빠요. 그래서 네? 무슨 말인지 전 영문을 몰랐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이제 안 바빠요. 이제는 가기 싫은 모임 안 가고 보고 싶지 않은 사람 만나지 않아요. 이제는 보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싶은 모임에만 나가도 내게 남은 시간이 많지가 않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젊은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야, 저 정도 나이 되면 그래도 되는구나. 그럴 수도 있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제가 그런 나이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사람마다 우선순위가 있어요.
뭐 친구들과 만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뭐 만나세요 많이. 그렇지만 나는 지금 누구와 시간을 보내야 하나? 나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게 나에게 최우선순위야. 그러면 조금 바깥 일을 희생을 하더라도 가족들을 만나고 우리 아이들과 만나고 배우자와 만나는 시간을 더 내드리는 것이 가장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근데 이건 사람마다 달라요. 네, 뭐 나는 운동하는 시간이 최고야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씩 운동하셔도 되는데요. 어머나 누가 친구들이 운동하라 그런다. 그래서 자기도 그냥 그 운동이 자기에게 맞지도 않는데 살이 너무 쪄서 힘든데 그냥 줄넘기가 좋다 그래서 막 줄넘기 하잖아요. 무릎 다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또 물을 2리터 마시라 그래서 그냥 마시는데 사람마다 먹을 수 있는 물의 양이 달라요. 나중에 또 그것이 또 탈이 나는 경우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남의 얘기에 너무 귀 얇게 하시지 말고 그리고 자기에 맞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인생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비로소 나는 정말 내 나이에 맞는 내 삶에 맞는 나답게 사는 것 이것을 생각하는 그런 때가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제를 생각하느라고 오늘 행복하지 못하시면 될까요? 혹시 그러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네.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정말 지나간 어느 때의 후회, 아 그때 이것만 잘했었으면 오늘 좀 달라졌을 텐데 이런 생각하면서 오늘을 마음껏 행복하지 못한 것 이거는 좀 어리석을 것 같아요. 또한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지? 내가 지금 연금이 뭐뭐뭐뭐밖에 없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 우리 두 사람 노후의 생활은 어떻게 하며 뭘 먹고 사는지 애들 시집장가 보낼 때는 뭘 해야 되는지 없으면 없는 대로 가면 돼요.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미래가 너무 걱정이 돼서 오늘을 즐기지 못한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나이가 들면 이 지갑의 끈이 조금은 헐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써봐야 이제 얼마나 어디에 큰 돈을 쓰는 건 아니지 않겠어요? 그리고 뭐 자식도 다 컸겠다. 뭐 또 저희가 많이 먹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나 먹느라고 많이 이만큼 썼다면 이제는 친구와 같이 아주 소소하고 소박한 걸로 둘이 나눠 먹을 수가 있는 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 지갑의 끈을 조금 넉넉히 한다 하더라도 그리 크게 어려워질 일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나중에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행복하다는 것은 여러분은 언제 행복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재밌을 때 행복하시죠? 물론. 네. 그렇다고 뭐 친구들하고 계속 놀러 다닌다던가 뭐 경로당에 나가서 매일 뭐 고스톱을 친다든가 물론 그런 것도 재미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그 일만 반복이 된다면 그리 행복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재미는 있죠. 그런데 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첫째는 재미가 있어야 되고요. 네, 분명히 재미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의미가 있어야 된대요. 네. 하루 종일 이제 수다를 떨고 이제 집에 가면 물론 스트레스가 다 풀려서 의미가 있기는 한데요. 오늘 좀 너무 그런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 의미를 찾는 이야기를 나눴다면 모르지만 그런 점이 좀 이제 마음에 부담이 좀 남죠. 그래서 의미가 있어야 되고요. 3번째는 바로 그 일을 통해서 성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어떤 것이 나는 성장을 하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사람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은사들이 있어요. 기프트가 있다는 얘기예요. 나는 도대체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 이런 생각 하실지 몰라요. 그런데 반찬 맛있게 만드시잖아요. 또 아이들 잘 키워오셨잖아요. 그래서 어린 청소년들 또 청년들 이렇게 말하면 내 아이 같아서 좋은 조언도 해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을 예를 들어보면 교회에서도 이제 그 또래끼리만 이렇게 모이시는 것보다는요.
좀 세대 간에 어울리시는 그런 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젊으신 집사님, 권사님들이 청소년들을 만나고 청년들을 만나서 그 여러분이 오늘까지 살아오시면서 얻었던 그런 지혜, 또 성경적인 지혜, 또 신앙으로 버텨온 이야기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해주고 서로 나눈다 보면 정말 얼마나 재미있으시겠어요. 또 의미가 있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나도 성장하고 또 그 아이들도 무럭무럭 자라게 해주신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나 어제를 생각하느라고 오늘의 행복을 희생시키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내일을 걱정하느라고 오늘을 즐기지 못하는 것, 그것 또한 우리가 선택하지는 않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 들어서 멋지게 사는 방법. 우리가 이제 이것을 가지고 4개의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었는데요.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나이가 나를 안아주는 것,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나간 날들 생각해 보시면 뭐 10대, 20대 굉장히 빛나는 나이였잖아요. 그때 생각도 하시면서 지금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청년들도 그런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물론 미래가 불분명하고 또 취업이 쉽지가 않고 그런 젊은이들이지만 20대 굉장히 빛나는 나이거든요. 그리고 열정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나이예요. 그러니까 불안함과 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의 크기보다는 지금 빛나고 이렇게 열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크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힘들게 지나가는 이 시간이 언제 이 어려움이 끝날까 걱정이 되시겠지만 이 세상의 모든 힘든 기간들은 땅굴로 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터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뭐 짧은 터널도 있고 긴 터널도 있습니다만 반드시 터널을 지난다면은 그 밝은 빛이 비치거든요. 만약에 땅굴을 지나고 있다면 아무리 열심히 가봐야 소용이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요. 터널을 지나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이제 이것만 끝나면 밝은 빛이 비칠 수가 있어. 이런 거를 젊은이들한테도 좀 많이 알려주시고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다고 너무 걱정하지 않도록 그렇게 좋은 조언도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오늘은 나를 안아주기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차차차. 제가 뭐 라틴 댄스를 할지도 모르니까 기대를 하셔도 좋겠는데요. 차차차가 무슨 내용인지 한번 기대를 해주시고, 세 번째 시간은 감사하기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의 하프타임 후, 말하자면 은퇴 후에는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미있으셨어요?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도 기다려주세요. 고맙습니다. 인생 즐겁게 사는 방법, 멋있게 사는 방법, 그것도 나이 들어서 어떻게 멋있게 살 것인가. 지난주에는 제 1강이었어요. 나이 안아주기. 나이가 이제 나를 안아주는 거죠. 사실 저 정도 되면 인생에 불안한 게 참 많이 없어진 나이입니다. 이제 좀 더 인생을 뭐라 그럴까? 더 깊이 볼 수도 있고 더 높은 데서 멀리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이 나이에 무슨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일을 할 것 같지 않지 않아요. 또 무슨 돈을 엄청 벌 것 같지도 않고, 자식도 이제 다 커서 제가 더 이상 잔소리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참 이 나이가 좋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차차차를 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지난 시간에 그랬죠. 제가 라틴 댄스 차차차를 출지도 모른다. 그런데 사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은퇴 후에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 그런 생각을 언제 해야 되느냐 하는 것부터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폴 트루니에라는 스위스의 의사이고 작가인 분이 계셨어요. 이 사람이 노년의 의미라는 책을 썼습니다. 제가 이 책을 50대 중반에 들고 다니면서 읽었더니 사람들이 저를 막 아래 위로 쳐다보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왜 이런 책을 읽지?
근데 저도 조금 부끄럽기도 했지만 이 책이 너무 재밌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 은퇴 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는 은퇴 후에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르면 40대, 늦어도 50대에는 내가 은퇴한 60대 이후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미리 생각해 둬야 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해 놓아야지만 은퇴를 하고 났을 때 당황하거나 혼돈이 없거나 이런 일이 없을 거라는 것이죠. 이제 은퇴 후에 가지는 그런 이력을 이 폴 트루니에는 제2의 이력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젊어서는 돈을 벌기 위해서 막 열심히 달리고 성공하려고 달렸잖아요. 이제는 좀 속도도 좀 천천히 이렇게 여유를 갖고 가지면서 어떤 의미를 가진 그 일을 하면 좋겠는가 이런 거를 따져봐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복습이겠습니다만 어떤 일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재미있기도 하지만 의미도 있어야 하고 그 일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 또 속해 있는 그런 공동체 중에서 미래 세대들 살려주고 지혜를 나눠주는 일들, 그런 일을 하시면 참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한번 나눠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차차차 합시다라는 것에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차차차라는 것은요, 이렇게 세 개의 영어 단어의 앞 글자만 딴 겁니다. 말하자면 도전이라는 챌린지, 기회라는 chance, 그리고 변화라는 change, 이 세 개 단어가 아주 공교롭게도 전부 다 CHA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뭐든지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외국어를 하나 배워야 될 텐데 생각을 하죠.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해도 하루 종일 생각을 해도 날마다 생각을 해도 하지 않으면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책을 딱 집어들고 이렇게 입을 열어서 그 외국어를 하기 시작하면 이미 도전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게 도전을 해야만 그걸 통해서 나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해서 나도 변하고 상대방도 변하고 나를 둘러싼 상황도 변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도전이 많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어떤 도전을 하고 싶으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남편에게 저는 시니어 모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했다가 혼이 났어요. 좀 참으십시오. 이러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저는 이제 은퇴를 하고 나면 지금 이제 대학에서 일이 끝나고 나면 왜 한 달씩 여행 가서 살아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고 싶어요. 우리나라에도 제가 못 가본 곳이 너무너무 많고요. 또 가까운 외국이나 사람들이 잘 안 가는 그런 외국도 가서 한번 한 달씩 살면 그 지역에 원래 살았던 사람들하고 교류하고 또 사는 모습도 보고 이러면서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생각뿐이기 때문에 이제 어디론가 가는 순간에 저는 이제 도전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여러 가지 그런 도전 중에서 저는 오늘 이런 도전은 어떤가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가? 그렇다면 당신의 입에 말을 바꿔보십시오 하는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이요.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말을 이제 전체를 100%로 봤을 때 하루에 하는 말 중에서 한 7, 80%가 부정적인 말을 한답니다. 놀랍지 않아요? 나는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은데 뭐 더우면 덥다, 이 지긋지긋한 더위 언제 물러가나 이것도 사실은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당연히 세월이 가면은 그 계절이 변할 텐데 그래서 기왕이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게 좋겠다.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심리학이나 교육학에서 보면 이런 그 효과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지는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게 있고요. 골렘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것은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하면 그 어린이나 그 학생들이 그 말대로 좋게 자라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넌 어쩜 그렇게 잘하니? 정말 너는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말하면 그 아이는 정말 그렇게 된다는 거죠. 제가 이남이녀에 맞이고 이제 남동생들 둘이 있습니다. 우리 남동생 중에 큰 아이가
어렸을 때 굉장히 개구장이었어요. 자전거 사달라고 하다가 이제 안 사주면 막 길바닥에 눕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그 동생을 향해서 하시는 말이 너는 점점 잘하는 아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보다는 2학년, 3학년, 6학년 때 더 잘하더라. 중학교 때보다는 넌 3학년 때 더 잘하더라. 이런 얘기를 어려서부터 이제 계속 해오신 거죠. 그래서 그 땅바닥에 누워서 떼쓰고 이럴 때는 얘가 뭘 잘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어머니 말씀대로 점점 잘하는 아이가 돼서 대학교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서는 더 멋진 활동을 하고 뭐 전 세계가 내 집인 것처럼 이렇게 다니면서 활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골렘 효과라는 거는 반대의 경우입니다. 야, 너 같은 게 뭘 하냐. 야, 꺼져라. 관둬.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이야기를 하면 아이는 그러면 그렇지 열심히 해야지 이러는 게 아니라 그래 나 같은 게 뭐 하겠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그 범죄자가 한 사람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렸을 때 집이 가난해서 등록금을 가지고 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날도 등록금을 가지고 가지 못하고 학교를 갔어요. 선생님이 가져왔어? 물었습니다. 못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야, 꺼져 저리. 등록금도 안 가져온 게 무슨 공부를 한다고. 그때 이 아이의 마음속에 분노가 생겼어요. 나는 이 사회에 복수할 거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물론 그렇게 얘기한다고 다 나쁜 사람이 되면 그것도 큰일 날 일이긴 하지만 만약에 그때 그 선생님께서 혹시라도 그래 오늘도 못 가져왔니? 할 수 없지 뭐. 그래 너 잘못은 아니야. 이리 와서 열심히 공부하자. 너는 커서 공부 잘해서 훌륭한 사람 돼. 그리고 돈 많이 벌어서 너 같은 아이들 좀 도와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아이가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골렘 효과라는 것은 나쁘게 말하면 말할수록 점점 아이들은 나쁘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얘기죠.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런 말을 잘해야 될까요? 네,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됩니다. 저는 여기다가 그 경청에다가 힘역자를 써서 경청력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말하자면 잘 듣는 것도 실력이라는 거죠. 경청, 상대방의 말은 뭘로 듣죠? 그렇죠. 쉽죠. 귀로 듣습니다. 또 마음으로 들어요. 네, 그러니까 그 경청이라는 것에 이제 무엇으로 듣는가의 이 스펙트럼이 이렇게 길다 그러면 귀로 듣는 게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면 마음으로 듣는 게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마음으로 들어야 상대방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것 말고 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귀로도 듣지만 상대방의 말은 뭘로 듣느냐? 눈빛으로 듣습니다. 얼굴로 듣고요. 몸 전체로 듣습니다. 그럴 것 같죠? 네. 제가 오늘 왜 이렇게 강연을 잘하고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의 표정, 여러분들의 눈빛, 여러분들의 태도 때문입니다. 네. 그 메라비안이라는 사람이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그 소통, 의사소통의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이렇게 소리로 하는 이야기는 불과 7%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말로 아니면 다른 건 뭘로 소통한다는 거야? 55%는요. 이런 제스처, 말하자면 고개를 끄덕끄덕 한다든가 웃어주신다든가 이런 것들이 저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중에 38%는 유사 언어라 그래가지고 뭐 말의 크기와 작기 또 인터네이션 이런 거 그런 것이 차지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글자로 치면 잘했어라는 석자가 있어요. 아이가 100점을 받아왔어요. 어떻게 합니까? 엄마는 엄지손을 올리면서 잘했어 이렇게 하죠. 그러죠. 그런데 만약에 시험을 봤는데 어저께 공부하라 했는데 공부 안 하고 게임만 하다가 50점 받아왔어요. 그럴 때 엄마는 아래 위로 훑어요. 그리고 어떻게 말합니까? 잘했어. 괄호 열고 너 공부하라 그랬더니 게임만 하고 하더니 그럴 줄 알았다. 그러니까 똑같은 잘했어라는 세 글자이지만 그걸로 이렇게 발음을 한다고 해서 그걸로 다 의사소통이 되는 게 아니죠. 네. 잘했어와
잘했어.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의사소통은요, 이렇게 굉장히 아주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넓고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을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청은 결국 우리의 의사소통 중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이런 좋은 그 반응이 없었다면 오늘 준비해오는 거를 잘 하지 못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경청을 한 다음에는 이제 말을 해야 되겠죠? 바로 홀리 스피치를 하는 겁니다. 홀리 스피치, 경건한 말하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말하는 것도 하나님처럼 경건하게 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런 책을 쓰면서 홀리 스피치라고 이것을 명명했습니다. 말을 왜 잘해야 될까요, 여러분? 말은 중요하기 때문에 잘해야 합니다. 제가 그동안 들었던 많은 말 중에서요, 어떻게 아나운서가 되셨어요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국어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굉장히 무서운 분이셨는데요. 어느 날 신은경 나와 그러셨어요. 여자분이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뭐 야단 맞는 줄 알았죠. 그랬더니 교과서 가지고 나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책을 읽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많은 친구들 앞에서 제가 책을 읽었어요. 선생님께서 제가 책 읽는 것을 이렇게 보시더니 됐어요 하시면서 몸을 돌려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정말 듣기 좋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혼자 있을 때 칭찬해 주셔도 너무나 좋았을 텐데 그 많은 친구들 앞에서 잘 읽는다고 목소리 좋다고 칭찬을 해주셨어요. 저는 그 다음 날로 제가 다니던 진명여고의 공식 아나운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의 말씀 한마디가 신은경 너 아나운서 한번 해봐라 잘하겠다. 그 말씀이 오늘의 저를 있게 한 거죠. 네. 이렇게 말이라는 것이 너무 커다란 영향을 미쳐요. 더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러셨어요.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막 짜증내고 믿음이 없는 말을 많이 하자 하나님께서는 참다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너희들 배고프다고 불평했지, 목마르다고 또 불평했지, 못 들어간다고 부정적인 얘기했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너희들 들어가지 마 그러셨던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무서운 거로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녀들에게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네. 야, 너처럼 해가지고 게임만 하다가는 너 대학 못 들어가 이렇게 하시다가는 하나님께서 그럼 이 집사 너희 아들 대학 보내지 말을까? 그러신다고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아무리 쟤는 좋은 말하면 못 들어요 이렇게 생각되더라도 좋게 말씀하셔야죠. 네. 그러면 어떤 말은 하면 안 되고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여기 나와 있어요. 하면 안 되는 말, 불평, 불만, 비난, 비판, 부정적인 말, 자기 비하 이런 말들입니다. 아까 잠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노예 생활에서 나왔잖아요. 모세 선생님하고. 그때 이 사람들 입에서는 온통 이런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뭐 목말라 미치겠다. 배고파 죽겠다. 또 어떤 사람은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라리 노예 생활할 때가 좋았다. 그때는 고기도 먹었다. 그러면 당신 노예 생활로 도로 돌아갈래?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말하겠어요? 아이 말이 그렇다는 거죠. 그냥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는 거 싫어하셨어요. 모세 선생님을 향해서 막 비난 비판을 합니다. 당신이 말이야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뭘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어요.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려고 데려온 거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부정적인 말 합니다. 12명 정탐자 보냈더니 뭐라 그랬어요? 10명은 거기 무서워서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네, 우리는 뭐라고요? 메뚜기예요 이랬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너무 크고 무섭기 때문에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아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메뚜기 200만 마리 구하시려고 그 고생을 하셨단 말이에요. 너무 속이 상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해줄게. 너희같이 믿음 없는 아이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 1세대 다 여기서 광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못 들어간다. 그러나 믿음의 말을 한 두 사람 여호수아하고 갈렙 아저씨 두 사람은 너희는 들어가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40년 동안 기다렸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2세대가 태어나고 여호수아 아저씨와 갈렙 아저씨는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말, 또 자기 비하하는 말, 뭐 메뚜기예요, 막 이런 말, 그런 말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떤 말을 할까요? 감사, 칭찬, 축복, 기도, 찬양 이런 말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썼습니다. 먼저 칭찬하기부터 볼까요? 칭찬하는 것은 세 가지로 합니다. 첫째는 잘했어요 하는 칭찬이에요. 아이들은 아주 예민하게 부모님과 선생님의 칭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가지 잘했을 때 잘했어요. 또 뭘 잘했으면 똑같은 크기로 잘했어요. 칭찬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훌륭해요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엄지손을 한번 올려보세요. 훌륭해요. 네. 옆에 계신 분한테도 훌륭해요. 네. 이제 아내가 뭐 보글보글 김치찌개를 한번 해왔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뭐 우리 반찬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하루는 김치찌개, 또 된장찌개, 또 김치찌개. 그러면 이제 남편의 얼굴에서는 뭐 아무런 말은 없지만 괄호 열고 또 김치찌개냐 이런 얼굴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김 없냐? 그럴 때 아내는 어떻게 해요? 다시는 김치찌개 안 끓이죠.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때라도 이렇게 엄지손을 올리고 당신 김치찌개가 최고야. 훌륭해. 이렇게 하시고 김은 직접 가져다 드십시오. 네, 훌륭해요. 이렇게 많이 하세요. 세 번째, 미리 불러주기. 이건 또 뭔데 칭찬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을까? 앞으로 뭔가 하고 싶다 그러면 미리 불러주는 겁니다. 자녀들이 혹시 엄마, 아빠, 나는 유엔 사무총장 하고 싶어요. 그러면 너 영어 성적 가지고 와봐. 너 50점 받아가지고 무슨 유엔 사무총장을 하냐? 이렇게 하시지 말고요. 그래? 그럼 엄마가 오늘부터 너를 김 총장님이라고 불러줄게. 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50점 점수 가지고 와도 아우, 김 총장님 오늘도 또 50점이시군요.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깨닫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그전에 제가 9시 뉴스 할 때 낮에는 그 클래식 음악 프로그램 진행을 했었어요. FM 프로그램을. 제 뒤에 들어오시는 음악평론가 선생님이 날마다 저더러 신박사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이제 대학만 바로 졸업하고 아나운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유 아니에요. 저 박사 아니에요. 막 그렇게 부르시지 마세요. 그랬습니다. 이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박사 그거 하시면 되잖아요. 이러세요. 아니 5가 아니에요. 어느새 박사를 해요. 제가 지금 몇백 대 1 뚫고 KBS 아나운서 됐는데 그래서 아유 아니에요 이러면서 근데 그분은 날마다 저를 신박사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말이 제 가슴에 딱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고 싹이 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무슨 빚을 진 사람 같은 거예요. 이분은 날마다 저를 신박사라고 부르시는데 언제 박사를 하냐고요. 그래서 방송국 다니면서 저기 통역대학원이라는 데 가서 한번 2년 석사 한번 받고요. 나중에 이제 또 영국에 가서 석사 받고 박사가 되어서 드디어 돌아오는 날이 있더라. 빚을 갚는 날이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뭐 자녀들에게 아이고 최 박사님, 뭐 김 총장님, 뭐 또 이 목사님 이렇게 부른다고 그렇게 부른다고 뭐가 된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좋은 책이 있으면 보여주고 좋은 멘토 있으면 알려주고 또 우리 뭐 해요?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날, 그 이름에 걸맞는 그런 순간이 반드시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 유태인 어머니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그렇게 부른다 그래요. 어떤 어머니가 유모차에 쌍둥이 아기를 데리고 나왔어요. 동네 아주머니가 어머 아기가 너무 예뻐요 이랬어요.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얘는 의사 다니엘이고요. 얘는 변호사 요셉이에요. 누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는 의사로 키우고 얘는 변호사로 예를 들면 그렇게 키운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 미리 불러주기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오늘 당장 시작하실 수 있겠어요? 자녀들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렇게 바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기도와 찬양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기도, 우리 잘하죠. 빌립보서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 아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이르는 거예요. 네. 우리 배우자가 나를 힘들게 한다. 그러면 입을 열어서 왜 당신은 왜 그래요? 라고 말하면 그 순간 그건 뭐예요? 바가지가 되는 거예요.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입을 딱 다물고 예수님한테 일러요. 그러면 응답이 빨리 와요. 너는 왜 그러냐?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너는 왜 그러냐 하고 응답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기도는 정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예수님께 다 아뢰는 겁니다. 찬양은요. 찬양은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당신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그냥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거래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라면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예. 이제 또 축복의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민수기 6장 24, 25, 26절에 보면은 이 축복의 말씀이 나와요. 모세 선생님이 두고두고 오는 후손들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알려주십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하는 여기에다가 아이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남은 게 있잖아요. 감사하기. 이건 얘기가 좀 길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감사하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풍성한 이야기로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지치지 않는 삶의 비결 감사 이렇게 지었어요. 네, 우리가 살면 뭐 고단한 것도 많고 그렇지만 정말 지치지 않고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방법 진짜 감사만한 게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이 기도하고 있는 할아버지의 모습인데요. 이 그림의 제목은 감사하기, 그레이스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1918년에 사진사인 에릭 앤스트롬이라는 사람이 사진관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그 사진관에 한 노인이 찾아옵니다. 뭐 이렇게 신발에 흙을 터는 그런 걸 파는 아저씨였대요. 제가 여기서 잠깐 쉬어가도 될까요?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아, 그러시죠.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 사진관 한쪽 구석에 앉아서 이제 식사를 하시려고 하는 거였나 봐요. 이렇게 딱딱한 검은 빵과 차 한 잔을 놓고 식사를 하려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두 손을 모으고 진지하게 기도를 한 거죠.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던 거예요. 그 정말 딱딱한 검은 빵과 차 한 잔이 뭐가 그렇게 감사하길래 저렇게 진지하게 기도를 할까 하면서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네. 나중에 이 앤스트롬의 딸인 로다 나이버그 여사가 유화로 이것에 색을 입혀서 그림을 그린 것이 지금 오늘날에 알려진 그레이스라는 그런 그림인데요. 네. 많은 사람들이 이 카피를 사고 자기 방에 걸어놓고 사무실에 걸어놓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란 것은 뭐 굉장한 것이 있어야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를 하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감사는 세 가지로 합니다. 첫째는 소소한 것도 감사하는 겁니다. 네. 저 정도 나이 되면요.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감사해요. 네. 네. 또 오늘 하루 살려주셨구나. 네. 내가 내 눈을 떠서 이 세상을 보고 내 힘으로 음식을 넘겨서 먹고 또
두 다리로 걸어서 일을 하러 가고 너무너무 감사한 일 아니에요. 네. 그래서 작은 것도 감사하면 하루 종일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두 번째는 감사할 수 없는 것도 감사하는 겁니다.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주신 것도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 네. 장미꽃도 감사, 장미꽃, 가시도 감사. 사실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일 때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거나 시련을 당할 때는 금방 감사합니다 말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요 금수저 같아요? 흙수저 같아요? 금수저. 무슨 근거로 그렇게 확실하게 물론 뭐 외국에 공부도 하러 갔다 왔고 아나운서를 오랫동안 했고 또 우리나라 국가기관에서 또 청소년들을 위한 일도 하고 이렇게 방송도 하고 대학에서 가르치고 금수저라고 하셔도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저는요 흙 묻은 금수저예요. 살면서 흙을 참 많이 묻혔습니다. 제가 이남이녀의 맞이로 태어났는데 중학교 2학년 올라가는 그때 출근하시던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심근경색을 일으키셔가지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때 저는 참 분노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슬프다는 것보다는 왜 내가 뭘 잘못해서 왜 우리만 아버지가 없는 아이야? 이런 생각에 참 힘들었던 시간이 이제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엄마에게 효도를 해드리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마음 같지가 않더라고요. 대학을 1차를 떨어집니다. 2차 대학을 갑니다. 그리고 이제 열등감에 휩싸여서 대학 가서 한 3년 동안은 제대로 뭐 공부를 한 것 같지가 않아요. 조금 늦으면 그냥 학교를 안 가요. 그리고 빠지고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4학년 때 이제 뭘 좀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제가 좋아하는 일을 발견합니다. 방송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졸업을 하는 그 즈음에 방송국에 시험을 봤어요. 어떤 그 방송사의 시험을 봤는데 1차 시험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팔을 걷어붙이고 이제 따지러 가려고요. 왜 나를 떨어뜨렸는지. 그러다가 생각했습니다. 아이 떨어뜨릴만 하니까 떨어뜨렸겠지. 그래서 또 다음 준비를 잘해서 두 번째 다른 방송국에 시험을 봤는데 그때 80년대 말에 그 방송 통폐합이라는 일이 있어가지고 방송국이 없어지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것도 없던 일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나는 뭘 해야 될까? 그래서 한참 5달 정도 기다리다가 드디어 81년 5월 달에 KBS에 이제 아나운서가 됩니다. 네,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지나갔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자랑할 수 없는 일들, 뭐 흙수저의 삶 같은 일들이 잘 많이 이렇게 뭐 감사할 수 없는 일들 아니겠어요? 그런 일이 많았지만 저는 지금 와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청소년들을 위해서 강연하고 청년들을 위해서 강의를 하면서 저에게 그런 시절이 없었다면 제가 할 얘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고난이 뭐예요?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래서 남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그 옛날에 고난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금수저는 무슨 얘기냐? 저희 집이 부자가 아니었거든요. 저희 아버님은 공무원이셔서요. 엄마가 아주 빠듯하게 알뜰하게 살림을 하셔야 되는 그런 집이었었어요. 그런데 왜 흙수저냐? 왜 금수저냐? 제가 태어났을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세상에 나온 저를 받아들고 얼마나 기쁘셨을까? 네. 이 세상에 무엇하고 바꿀 수 없는 그런 기쁨과 그런 행복에 가득 쌓여 있으셨을 거 아니겠어요? 그 순간 저는 금수저로 태어난 것입니다. 가난한 집 아이는 요만큼 기쁘고 부잣집 아이는 이만큼 기쁘게 태어나나요? 아니에요. 모든 아기들은 그 부모에게 정말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기쁨으로 태어납니다. 모두 다 금수저로 태어납니다. 더욱이 우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설명을 해도 우리는 금수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흙수저라는 이야기는 입에 올리지 않기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감사할 수 없는 것도 감사하고 보면 나중에 왜 그랬구나 이런 거를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미리 감사하는 건데요. 저는 오늘 이 4인 4색 강연하러 오면서 미리 감사를 하고 왔어요. 오늘 정말 좋은 청중들을 만나서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시는 정말 좋은 시청자들을 만나서 오늘의 제 강의가 그냥 저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좋은 강연이 될 것이다. 시청자분들도 위로받으시고 또 격려도 받으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미리 감사를 하고 오니까 오늘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소소한 것 감사할 수 없는 것도 감사. 세 번째, 미리 감사하기. 이게 감사의 아주 진수예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뭐 하루에 3가지도 좋고요. 감사한 걸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조금 익숙해지시면 5가지 이렇게 써보시고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 이제 감사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시잖아요. 네. 뭐 우리 자녀에게 함께 공동체 안에서 활동하는 그런 분들, 또 배우자에게 쓰시면 이렇게 5가지 쓰신 다음에 그냥 이렇게 들이시지 말고요. 여기 좀 앉아봐요, 여보. 그리고 그날 쓰신 그 감사를 읽어드리는 거예요. 네. 처음에는 좀 이상해 하실 거예요. 뭐 잘못 먹었냐고 하실지도 모르지만 용기를 가지시고 계속 하시면 아마 기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오프라 윈프리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의 유명한 방송 진행자인데요. 네. 책도 많이 쓰고 이 사람도 감사 대장이에요. 네. 뭐 어떤 걸 감사하냐면 점심시간에 스파게티를 맛있게 만들어준 그 주방장님께 감사. 또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주신 작가에게 감사. 그다음에 어떤 동료가 나를 화나게 했는데 내가 화내지 않고 잘 넘어간 나에게 감사. 뭐 이런 것까지 다 감사하는 사람이어서 많은 사람에게 아주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제 3가지 감사, 하루에 5가지 감사, 이런 감사 생활을 이렇게 쭉 하신 다음에 제가 한 가지 여러분께 이제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동안 감사 많이 하시긴 하셨나요, 여러분? 네. 네. 아까 누가 그러셨죠? 감사한 게 너무 많으시다고요. 네. 네. 특히 젊었을 때는요, 이렇게 앞으로 막 나가야 되고 성공해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감사를 챙긴다기보단 이제 앞으로 뭐 해야 되는지 바쁘고 정말 부족한 것만 눈에 띄고 이랬는데 이제 우리처럼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고 점차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이러다 보면 감사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네. 내 힘으로 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 100가지 감사에 도전하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 100가지 감사를 쓴다. 하실 수 있겠어요? 만약에 그동안 섭섭했던 것, 화났던 것 이런 거 쓰라 그러면 그냥 한꺼번에 다 쓰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밖에서 강연하면서 100가지 감사 써보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저는 안 써보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100감사에 도전을 했습니다. 저도 똑같이 쓰면서 아주 깜짝 놀라게 됐어요. 이제 100가지 감사를 썼는데 저는 이제 남편한테 쓰고요. 그다음에 제 딸에게 썼어요. 제가 95년에 결혼하고 97년에 딸을 하나 낳았거든요. 그래서 대학생인 딸에게 100감사를 써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쓰기 시작하는데 한 20-30개 썼는데 쓸 게 없는 거예요.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섭섭했던 거, 너 이랬을 때 엄마가 화났다. 여보, 당신이 왜 나를 이해 못해줬어? 이렇게 했을 때 뭐 그런 섭섭한 거를 썼으면 제가 일사천리로 썼을 것 같은데 감사를 쓰자니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일기장, 사진첩, 또 아이의 작품들 모아놨던 거, 뭐 이런 옛날 것들을 막 메모장 이런 걸 꺼내면서 이렇게 들춰보기 시작했어요. 어머나, 내가 이럴 때 이 아이가 나에게 얼마나 커다란 기쁨을 줬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남편도 참 이런 일이 있었지. 우리 친정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참 잘 모셔줘서 내가 이제 앞으로 남편한테 정말 잘하고 살아야 되겠다 결심했었거든요. 근데 또 깜빡 잊고 이렇게 섭섭한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일들이 정말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썼습니다. 100가지 감사가 이제 드디어 완성이 됐어요. 근데 이거를 직접 내놓자니 좀 민망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회사에서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두 사람에게. 그거 쓰는데 하루 이틀에 걸리지 그렇게 짧게 안 돼요. 제 기억으로는 한 2주일 정도 그렇게 시간을 두고 이제 한 개씩 써나갔던 것 같아요. 이메일로 이제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갈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우리 집 앞에 이렇게 풍선 같은 게 걸리고 뭐 프랭카드로 엄마 고마워요, 뭐 여보 사랑해, 뭐 이런 거 써 있을 줄 알고 이제 조심조심 이제 갔어요. 아무 기척이 없어요. 이상하다. 집에 들어갔어요. 두 사람이 나를 쳐다보는데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잘 안 전달이 됐나? 그래서 눈치를 보다가 이제 성질이 급한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봤어? 봤냐고? 내 감사 편지 봤냐고? 그랬더니 봤대요. 근데 왜 이렇게 표정이 없어? 아이, 뭐 그런 걸. 아이고, 아빠도 이렇게 쑥스러워하는데 딸도 똑같아. 그래서 쑥스러우니까 그냥 보고 이렇게 마른 거예요. 그런데 그때 중요한 것을 하나 제가 깨달았어요. 물론 뭐 정말 이렇게 여보 고마워, 뭐 엄마 사랑해요 이런 것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 다음부터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남편은요, 그전에는 제가 막 아무래도 여자들이 하는 말의 양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막 너무 말하면 아우 됐어 막 이런 남자였는데 점차 그런 그 스몰 토크들, 별 얘기 아니지만 왜 집안 식구들끼리 할 수 있는 이런 작은 얘기들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저와 하는 거를 즐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딸도 제가 한번 이런 무슨 메시지를 보내면 이 친구는 2박 3일 만에 답이 오는데 제가 그 감사 편지를 보낸 이후에는 1박 2일 만에 답이 와요. 그리고 어른 때 이렇게 걸어갈 때 딸이 엄마 어깨에다 이렇게 손도 얹어주고 또 서로를 이렇게 바라보는 아이 컨택트를 하는 시간이 늘어난 것 같아요. 정말 더 변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엇 때문에 감사하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네가 이랬을 때 감사, 나에게 이런 걸 베풀어 줬을 때 감사, 남편이 나에게 무엇을 사줬을 때 감사, 뭐 이런 거를 쓰기 시작했는데 100가지 감사를 다 쓰고 나니까 무엇 때문에 감사가 아니었어요. 그냥 그 존재 자체만으로 감사했어요. 그냥 내 옆에 지켜주는 남편이 감사했고요. 그 나이가 되도록 정말 아무 탈 없이 그냥 건강하게 자라준 내 딸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이제 여러분께 이 감사에 그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100감사 도전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떻게 쓰냐 하면 이렇게 큰 종이를 가져다가 이렇게 4부분으로 나누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자녀에게 100감사를 쓴다 이럴 때 그 4부분의 첫 번째 4분의 1은 얘가 태어났을 때 감사하는 거, 그거를 쓰는 거예요. 태어났을 때 그 기쁨과 감사를 쓰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4분의 1은 어렸을 때, 한참 자랄 때 그때 이야기를 쓰시고요. 세 번째 4분의 1은 현재 감사를 쓰시는 겁니다. 지금 이래서 감사, 저래서 감사 이렇게. 그 다음에 이 4분의 1은요.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한 감사를 미리 보면서 감사하시는 거예요. 지금에 너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그냥 입을 열어서 말하면 잔소리고 이렇게 되지만 앞으로 너가 이렇게 해줄 것을 미리 보며 감사. 뭐 신앙이 좋은 청년 만나서 결혼할 것을 미리 보며 감사. 뭐 또 이러한 거를 이렇게 쭉 쓰면요. 잔소리로 이런 사람 만나라 어째라 하는 그것들이 다 엄마의 소망으로 이제 잡힌다는 거죠. 그렇게 100가지 감사를 이렇게 쓰고 나면요. 아마 인생이 많이 바뀌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회사별로 감사운동을 펼치는 곳도 있고요. 또 학교에서 감사운동을 펼치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는 그 여성가족부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라는 데서 책임자로 일을 하면서 감사운동을 펼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시작은 이런 이유였었어요. 우리 청소년들이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너 행복하니? 이렇게 물었더니 아니요 라고 대답한 것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꼴찌였어요. 그런 자료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 청소년들이 행복하지가 않다네. 저는 공부가 너무 많아서 공부가 하기 싫어서 행복하지 않은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렇게 청소년들을 직접 만나면서 물어봤더니 행복하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공부가 잘 안 돼서 행복하지가 않대요. 왜 공부를 잘해야 돼? 그랬더니 공부를 잘해야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이 공부 잘하라고 하셨어요. 문제는 이 아이들에게 가치관을 심어준 부모와 선생님과 이 사회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모든 사람이 공부를 다 잘할 수가 있어요? 1등이 있으면 마지막 등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아이는 머리가 좋아서 잘 외워서 뭐 법조인도 되고 의사도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직업은 잘 외워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학생은 또 창의력이 넘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창의력이 넘치는 아이를 뭐 정말 다행인지 불행인지 머리가 좋아서 잘 외워서 의사나 뭐 법조인이 됐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이 창의력이라는 건 어디로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날 수술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좀 창의적으로 오늘은 좀 수술을 해볼까? 이건 좀 말이 안 되지 않겠어요? 또 판결을 내리는데 오늘은 재판의 판결을 어떻게 좀 내 마음대로 창의적으로 해볼까? 우스갯이야기처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이들이 전부 다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 되겠다. 행복 캠페인을 펼쳐야 되겠다. 그래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고마워요라는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말하자면 학교에서 하루에 3번씩 또 5가지씩 고마운 것을 기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엇 때문에 고맙고 감사한지를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의 행복 지수를 높여가는 거였어요. 첫 번째 해는 그렇게 학생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두 번째 해에는요, 학교에서 그 언어 폭력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하는 말의 그 분량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친구들을 미워하거나 또 요즘 아이들이 욕을 좀 많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막 하는 거예요. 그냥 감탄사가 그냥 이렇게 이어지는 말에 이음새로 그냥 막 나와요. 그러니까 하루에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들어보면 그냥 뭐 욕이 그냥 보통 말처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보통 때 하는 말이 선생님 앞에라고 안 나올 수 없고 부모님 앞에라고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제대로 말해야 되는 순간에도 자기도 모르는 새에 그런 나쁜 말들이 튀어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 정해져 있는 분량의 말 중에서 좋은 말, 감사하는 말의 분량을 넓히면 아이들에게 욕의 분량이 줄어들겠다. 그래서 이렇게 감사 그 캠페인을 한번 열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그래도 시작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 또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 또 공동체의 책임을 지고 계신 많은 지도자 여러분들께서 이 감사의 말들을 하는 거 많이 좀 앞서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약속하실 수 있죠? 네, 오늘부터 감사하시기예요. 네, 먼저 자신이 잘한 일에 대해서 많이 감사하시고요. 나와 함께 지내는 자녀, 또 배우자, 함께 있는 그 이웃들, 이런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말들을 많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하는 것까지도 좋고요. 입으로 그 감사를 표현하셨을 때 정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요. 정말 지치지 않는 삶의 최고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는 기적입니다. 네. 오늘 나이 들어서
멋지게 사는 방법 세 번째 시간으로 감사하기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이제 감사하고 싶은 내용, 감사하고 싶은 사람이 떠올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은 네 번째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제 우리 인생의 중간 시간, 은퇴를 하는 그 즈음을 하프타임이라고 생각하고 그 하프타임 이후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까 하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이 들어서 인생을 멋있게 사는 방법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어느새 벌써 마지막 시간, 네 번째 시간이 달아왔습니다. 아쉬우세요? 네. 그동안 재미있으셨어요? 네. 지난 시간에는 지치지 않는 삶의 비결, 감사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참 생각해보면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나이 점점 들면서 이제 몸이 조금씩 쇠약해지지 않습니까? 귀가 잘 안 들리기 시작해요. 또 눈도 잘 안 보이기 시작하고 뭐 음식도 옛날같이 그렇게 맛있지도 않고 좀 먹는 양이 줄어들기도 해요. 어느 날 생각해 보면 그 또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잘 안 보인다? 보기 싫은 건 안 보는 거예요. 근데 좀 안 봐도 되는 거 많아요. 잘 안 들린다? 그냥 뭐 듣기 싫은 건 좀 덜 듣고, 네, 그저 나 듣기 좋은 것만 듣고, 소화도 이제 소화 기능이 점점 떨어지니까 그렇게 옛날같이 많이 안 드셔도 돼요. 그리고 대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계속 옛날처럼 드셨다가는 소화기가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참 그것도 괜찮겠구나. 너무 많이 듣고 참견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말도 점점 이렇게 좀 늦어지고 어눌해지니까 말 많이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는 것 정말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감사, 3가지 감사, 5가지 감사 해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좀 하고 계셨나요? 네. 그리고 100감사에 도전해보세요 하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여러분께 정말 인생이 변하는 그 순간을 맛보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After Halftime 이런 제목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축구 경기 같이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전반과 후반 사이의 중간 시간, 쉬는 시간, 요거를 하프타임이라고 하는데요. 요걸 지나고 났을 때 그 후반전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멋진 남성의 사진을 좀 보시겠는데요. 세계적인 테너, 성악가 플라시도 도밍고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루치아노 파바로티라는 사람하고 이 사람 플라시도 도밍고하고 호세 카레라스 이렇게 세 사람, 3 테너스가 모여가지고 그 축제 분위기로 노래를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루치아노 파바로티라는 사람을 좋아해요. 이렇게 체격이 크고 목소리가 너무너무 청아하고 좋은 분인데 그만 일찍 돌아가셨어요. 네. 그럼 뭐해? 오래 살아야지. 그렇죠? 근데 이 삶의 방식에 대해서는 저는 이 플라시도 도밍고의 삶의 방식이 참 마음에 듭니다. 지금 한 80 정도 됐는데요. 여전히 현역이에요. 계속 활동을 하고 있고 테너 목소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조금 힘들어지니까 바리톤으로도 막 노래하고요. 뭐 음악 행정도 하고 여러 지휘도 하고 이렇게 자신의 일을 막 넓혀가는 거죠. 이 사람의 삶의 모토는 쉬면 녹슨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일을 꾸준히 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를 만드는 그런 그 순간이 온다는 건데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이렇게 살면서 자신의 인생 모토 같은 것을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힘들 때마다 이렇게 의지를 하면서 살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뭐 멋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의 인생 모토는 의연하게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기품 있게. 네, 그게 저의 인생 모토거든요. 의연하고 기품 있게. 아마도 이제 삶의 고난을 겪을 때 이렇게 쪼그라들 것 같을 때
아, 이러고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피면서 의연해져야지. 그리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와도 품위를 잃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기품 있게 그 단어를 이렇게 보면요. 아무리 삶이 곤고해질 때도 아, 나는 품위를 잃지 말아야지. 기품 있게 의연하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밍고처럼 살기 위해서는 정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휘도 하고 음악 행정도 하고 노래도 하고 오페라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낚싯대를 좀 여러 개 들여놓고 사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들이우고 이렇게 잡다가 안 잡히면은 이제 실망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뭐 고기가 이걸 탁 그 미끼를 가지고 달아났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낚싯대를 여러 개 들이우면 큰 고기도 잡고 작은 고기도 잡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한번 돌아봤어요. 저는 집에서는 아내이고 엄마입니다.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 교수라서 학교 가서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어떤 때는 그래도 천하의 신은경인데 좀 이렇게 학생들도 많은데 이런 데서 가르치지 왜 이렇게 50명 한 반 놓고 가르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어느 날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이 아이들이 이 인생에 있어서 먼 훗날에 이제 저를 기억할 거 아니겠어요? 옛날에 어떤 교수를 만났는데 그 교수님 말씀 한마디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때 내가 변했다. 이렇게 말한다면 저는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순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진짜 집에서 아이 하나도 키우기 힘든데 50명의 학생들 해마다 이렇게 배출을 하려면 얼마나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 아이들에게 엄마도 되고 누나도 되고 언니도 되고 선생님도 되고 하면서 그래서 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구나 이런 걸 깨달았어요. 또 저는 방송인이었었고 지금도 방송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러주시면 아주 그냥 기쁜 마음으로 달려와서 방송을 하는데요. 사실 저는 방송이 제일 재밌어요. 태어난 방송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특강도 강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동기부여 강사라고 해도 되고요. 또 지금까지 책을 8권을 썼어요. 뭐 작가라고 해도 괜찮겠죠? 그리고 교회에서는 권사입니다. 그래서 아주 높은 자리까지 이렇게 정말 감사하게도 권사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대학에서의 강연이 끝난다 하더라도 뭐 앞으로 할 일이 너무너무 많고 바쁘게 잘 살아나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진, 제가 이제부터 하프타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사진은 제 인생에 바닥을 쳤던 때의 사진입니다. 한 50 정도 됐을 때 그때였는데요. 지금 이렇게 점퍼 같은 옷을 입고 잘 보시면 앞에 이렇게 띠를 두르고 나가 있는 거예요. 제 남편이 옛날에는 뉴스 앵커를 했었는데 이제 한때 정치를 한 기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현역 국회의원이었던 남편이 2008년에 다음 선거에 나가야 되는데 공천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대신 나가서 그 첫날 그 거리 유세에 나가서 그날 바람 부는 날 이렇게 연설을 하겠다고 트럭 위에 올라가서 서 있을 때 그 모습입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전략 공천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보통 선거라는 것은 주민들이 한 표 한 표 찍어서 당선이 되게 하는 거고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주민들의 그 표의 숫자가 모자라서 당선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민들한테 왜 물어보지도 않고 공천을 안 줍니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제가 이제 대신 나갔어요. 한번 여쭤보자 주민들에게. 그래서 뭐 갑자기 나갔으니까 뻔하죠. 뭐 똑 떨어졌어요.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말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때는 참 힘들었습니다. 제 남편은 남편대로 자기 힘으로 그
커리어를 완성하지 못한 것 같은 그런 힘으로 너무 힘들어 했었고요. 또 저는 또 내가 왜 그렇게 어리석은 결정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선거에 떨어졌다 이런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거부한 거야. 사람들이 우리를 거절한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부끄럽고. 사실 뭐 나갈 일이 없었습니다. 누가 찾는 사람이 있습니까? 할 일이 있습니까? 우리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제 우리 두 사람에게 광야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뭐 정말 할 일도 없고 찾는 사람도 없고 점점 안으로 광야 생활이 시작됐죠. 어느 날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쪽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린다. 그런데 갑자기 나간 선거에서 문이 탁 닫혔는데 무슨 문이 열렸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다 사방이 다 깜깜했었어요. 그래서 거꾸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이 문이 닫히지 않고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문이 열렸다면 너는 무엇을 가장 아쉬워했겠니? 이렇게 물었어요. 만약에 갑자기 나간 선거에서 당선이 돼서 뭐 국회의원이 됐다. 그러면 나는 무엇을 가장 아쉬워했을까? 그렇다면 이 문이 닫힘으로 해서 얻은 것이 바로 여기 있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렇게 바쁘게 막 돌아다녔다면 당선이 돼서 만약에 바쁜 생활을 했다면 저는 가장 아쉬워했을 것이 두 가지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는 가족이었어요. 제가 97년에 딸을 하나 낳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딸을 저는 제가 잘 못 키웠어요. 남편 뒷바라지 한다고 새벽부터 밤까지 돌아다니느라고 얘가 뭘 먹고 사는지 뭘 입고 사는지를 몰랐었거든요. 저희 친정어머니가 다 키워주셨어요.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얘가 어느새 엄마 키보다 더 큰 중학교 2학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언제 이렇게 컸냐? 그리고 정말 엄마 노릇을 했습니다. 제 손으로 밥을 지어주고 진짜 엄마 노릇을 한 거죠. 두 번째, 제가 그렇게 바삐 돌아다녔으면 하지 못했을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공부하는 일이었겠다 하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그렇게 세상의 이름을 알리고 바빠지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았어요. 그렇게 다니다가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래 이렇게 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묵상 중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아직 아니야. 사람들 앞에 나가서 창피당하면 안 되잖아.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가 왜 마르다하고 마리아 자매 옛날에 예수님이 신방 가셨잖아요. 그때 마르다는 귀한 손님이 오셨으니까 부엌에서 막 빈대떡 부치고 만두 빚고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동생인 마리아가 하나도 안 거들어 주니까 들어가서 불평을 했습니다. 예수님 제 좀 나와서 거들라 그러세요. 어떻게 저렇게 얌체같이.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르다야, 너무나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한 마르다야. 넌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는구나. 몇 가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좋으니까 마리아처럼 정말 좋은 것을 택해라. 이리 와서 내 달콤한 이야기를 들어라 하고 초청하시는 거 아시죠? 하나님도 제가 그렇게 바삐 돌아다니는 거 싫으셨어요. 그래서 신은경 이리 와라. 지금 너 그거 할 때 아니다. 내 발밑에 와서 달콤한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초대하셨어요. 저는 그날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래서 앉아서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 제가 뭔데 그렇게 사랑하세요? 제가 뭔데 그렇게 제 인생을 세밀하게 계획하시고 개입하시고 하나님 바쁘시잖아요. 제주도도 가셔야 되고 서울에도 오셔야 되고 미국에도 가셔야 되는데 어떻게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인생을 기억하시고 너 지금 아니야. 지금은 이렇게 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게도 저의 마음을 이렇게 충격을 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 저 이렇게 어두운 데 앉아서 이렇게 벌레처럼 앉아 있는 거 싫으시죠? 저 뭐 할까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리고 그 광야 생활을 툭툭 털고 이제 맨 처음 간 곳이 하프타임 세미나라는 곳을 가게 된 거예요. 거기를 갔는데 그 하프타임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인생이 축구 경기 같다는 거죠. 전반하고 후반이 있어요. 모든 사람의 목적은 뭐예요? 이 후반전 인생을 승리로 이끄는 게 목적입니다. 전반전 져도 괜찮고 이겨도 괜찮아요. 이 후반전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중간 시간, 하프타임, 쉬는 시간에 어떻게 해요? 물도 마시고 전략도 짜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질문을 두 가지를 합니다. 바로 첫째, 나는 누구인가 하고 질문을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이길래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지어서 오늘 이 순간에 보내주셨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만한 꽃병으로 지어진 사람인 것 같았어요. 뭐 커다란 장독도 아니고 이렇게 조그만 손님이 오면 올라앉는 예쁜 잔도 아니고 그저 꽃병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전 국민이 알아보시는 아나운서도 하게 하시고 외국 가서 공부도 하게 하시고 또 봉사활동 한다고 칭찬도 많이 듣게 하시고 이런 좋은 일들이 참 많았잖아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색색까지 물감을 꺼내셔서 붓으로 예쁜 그림을 그 꽃병에다 그려주신 시간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중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대학에도 떨어졌고 방송국에도 3번째 가서 붙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았다고 제 고백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이 어디 계셨을까요? 저를 잊으셨을까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조각칼을 꺼내셔서 이 꽃병에다 이렇게 홈을 파면서 무늬를 새기신 시간이란 걸 깨달았어요. 걸작품 하나를 만드시기 위해서는 예쁜 그림도 그리시지만 이렇게 홈으로 무늬를 파서 완벽한 작품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거죠. 너무 그림만 있어도 고난이 뭔지 모르잖아요. 또 색깔은 하나도 없이 그냥 무늬만 새겨진 고난으로 점철된 삶이다 하면 또 그것도 너무 불쌍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걸작품을 만들어 주시려고 좋았을 때와 또 힘들었을 때를 골고루 이렇게 해서 하나를 만들어 주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주셨을 때 축복이다 이래서 이제 축복받았다. 그러나 어려운 고난이나 시련의 강을 건널 때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울면서 살이 패어나가는 것 같이 아파요 하면서 울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게 축복, 고난 이런 차이가 별로 없어요. 고난의 골짜기를 넘어가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조각칼로 홈을 파면서 지금 무늬를 새기시는 시간이에요. 걸작품 만들려면 이렇게 감사할 수 없는 것도 있어야지 너가 인생의 모든 것을 알게 된단다. 이래야지 다른 사람을 위로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격려도 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너희가 볼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난 날들이 있었구나. 내가 잘나서 전 국민이 알아보는 아나운서 한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켜주셨네. 왜냐하면 두 번째 질문이 이거거든요. 후반전 인생 우리는 무슨 일을 하면서 살 것인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해서 나는 무슨 일을 하면서 살 것인가 하는 겁니다. 전반전에는 속도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전반전에는 성공하는 게 중요했어요. 높이 올라가는 게 중요했어요. 그러나 후반전에는 이 삶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내 인생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사명 감당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후반전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것이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질문 뭐였죠?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 질문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네, 그렇게 질문을 두 개 하고 나서 나오는 결론, 그게 바로 나의 인생 사명입니다.
라이프 미션, 인생 사명을 깨달으면요, 그걸 가지고 선언서를 만드는 거예요. 네. 나는 이제 후반전에 뭘 하겠다. 저는 별로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제가 한 일이 뭐죠? 아나운서. 네, 입만 살았어요. 그래서 그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지만 하나님이 그 입만 사른 걸 가지고 어디다 쓰실 때가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제 인생 사명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준비시켜 주신 거 그거 제가 하고 살게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 말하기, 제 인생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성경을 바탕으로 하는 말하기 제가 연구하고 공부할게요. 그래서 방송도 하고요, 책도 쓰고요, 그리고 강연도 할게요. 누구한테? 뭐 신앙 안에서 형제자매님들, 청소년들, 청년들, 직장인들, 여성들, 제가 어디든지 가서 강연하고 전달할게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그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고 싶어요. 그렇게 썼어요. 글씨로. 근데 이거 쓰는 걸 보고 어떤 분이 옆에서 뻥이야 그러시더라고요. 네, 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세상이 나를 거절했고 거부했고 사람들이 저를 다 잊어버렸는데 무슨 강연을 하고 무슨 책을 쓰고 무슨 방송에 누가 오래요? 뻥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책에 보니까 거룩한 뻥이라고 하더라고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려고 뻥쳤으니까 거룩한 뻥인 거죠. 좀 더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해 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을 가지고 쓴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 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려고 이렇게 하고 싶어요. 바라는 것을 실제처럼 보면서 썼잖아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증거처럼 썼잖아요. 뻥으로 썼지만 거룩한 뻥이었고 그것은 믿음을 가지고 쓴 것이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 이후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라디오 방송국에서도 간증 프로를 하러 오라 그랬고요. 또 CTS에서 또 제 프로그램이 생겼어요. 혹시 7천 미라클이라는 프로그램 보셨어요? 김상복 목사님하고 한 4년 이상 그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또 하게 됐고요. 또 뭐 홀리 스피치 이런 책들이 나왔고요. 또 이렇게 방송에도 나오고 강연을 하고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계획한다고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지어준 목적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 목적에 따라서 제 인생 후반전을 계획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역사해 주시고 그 계획대로 저의 일을 이렇게 펼쳐줘 주시는 거죠. 이때 중요한 것은 바로 제2의 이력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시든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그냥 재미있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재미도 있어야 되지만 의미가 있어야 하고요. 또 성장하셔야 돼요. 아무리 평범한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삶의 지혜가 가득 있거든요. 그동안 살면서 배워온 지식들이 가득 있거든요. 이거를 그냥 묻히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서 그 후손들을 위해서 많이 나눠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성장하게 해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얼굴에 주름 없애려고 안티에이징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가 늙고요. 애써봐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우아하게 늙어가기. 늙어가더라 하더라도 우아하게 늙어가기 생각하시고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시고요. 그러나 사랑하는 것은 미뤄두시면 안 됩니다. 마치 내일 떠날 것처럼 그렇게 후회 없이 사랑하셔야 돼요. 저는요, 앞으로 이렇게 살면서 그 길목마다 만나는 이야기를 쓰면서 책을 쓰면서 살아가는 귀여운 할머니가 될 거예요. 참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계가 좀 잘못됐거나 그러면 이렇게 스위치를 한번 껐다 키면서 리셋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나이 때에 있으시더라도 한번 리셋해 보시기 바라요. 새해가 되면 새로운 마음으로 리셋, 또 매달 리셋하셔도 좋고요.
또 매일매일 아침마다 리셋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함께 이제 큰 소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오늘은 당신의 생애 가장 멋진 날이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나이 들어서 인생 멋있게 사는 방법, 감사하고 하프타임 후에 후반전 인생을 계획하고 또 우리 입의 말을 변화시키고 우리 나이가 주는 그 위로를 마음껏 즐기면서 사는 것, 4번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눠봤는데요. 조금 도움이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풍성한 앞날을 축복하면서 저의 얘기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